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자 가장 긴장한 곳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 GDP의 2%를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국가를 채무 불이행자로 규정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NATO를 해체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방위 산업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나토 지도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방위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방산주를 대거 매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큰손인 세계 6위의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꼽히는 모 기업의 주식을 쓸어 담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투자자들까지 국내 방산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이룬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2030년에 50%대로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와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07만 2016년 이후 회원국들이 조달한 무기의 60% 이상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80%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EU가 2030년까지 EU 안에서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고 신규 구매하는 군사 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인 EU 차원에서 방위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유럽이 지금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유럽 점유율 확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 지금 자체적으로 방산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위 산업은 말 그대로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개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앞선 기술력이 적용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구매자가 각국 정부로 한정되는 등 다른 산업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전쟁 중이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 방위 산업은 사용자, 즉 군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일선 군인들의 요구 조건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위급함이 우선시돼 때때로 기업 이익이 침해받기도 합니다. 반면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전쟁을 해본 지 오래된 나라,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반대 상황이 연출됩니다. 방위 산업이 기업 이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아갑니다. 특히 산업 종사자와 그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결탁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할 경우 방위 산업은 주객이 전도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바로 지금 유럽처럼 말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을 넘기면서 유럽은 냉전 체제 붕괴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파병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핵전쟁,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럽 각국 정부정보기관군 고위 인사 입에서 러시아의 서유럽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지만 지난 1000년 역사를 짚어보면 러시아는 언제나 유럽으로 서진을 추구해왔고 그 성공 여부가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은 이란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쫄란드 북부와 루마니아 남부에 이지스 어쇼어 이저스 어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그대로 떼어 육상에 설치한 이지스 어쇼어는 러시아의 치명적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면 러시아가 모스크바 서부에서 쏘아올린 대륙간탄 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지스 어쇼어에 맞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자 미국은 옛 소련 시절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하고 핀란드 발트 3국의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유사시 러시아 최대 무역항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봉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과거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유럽은 지난 2015년 미국이 이지스 어쇼어를 구축해 대러 압박을 시작했을 때 재무장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독일 정상과 말다툼까지 해가며 국방 예산 증액과 재무장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미국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국방 정책은 국가 안보가 아닌 방산 이권 카르텔을 위해 수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있자 다급해진 유럽연합 안에서는 한국에서 포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155포탄 연간 생산량은 지난 2년 사이 40%가량 증대됐습니다. 주 7일 24시간 가동되는 핀란드 등지의 일부 공장은 전쟁 이전보다 생산량이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 왜 이렇게 포탄 수급이 유럽 내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유럽 국방 정책이 이권 카르텔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는 독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방위 산업은 냉전 시절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우수한 생산성에 힘입어 서방 세계 표준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독일 방위 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기업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기 체계 생산 속도가 느려져 비용이 폭증했고 그렇게 나온 완성품 성능도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에서 국방 관련 투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나라에서 재설기에 투자하는 것과 또 유럽산 무기는 사용자보다 생산자 위주로 기획 설계 제작 납품되기 일쑤였습니다. 군 당국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리적 가격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강력한 로비 능력과 노조원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방산업계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일단 무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많은 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해 지난해 초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성능 납기 가격 절충 교역 등 모든 면에서 앞선 한국 K-ENO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EH 레노의 고배를 마신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경쟁 모델보다 낮은 가격으로 K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초도분 24대를 납품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72대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독일 방산업체는 초도 물량 납품이 2027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노르웨이 정치권의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노르웨이군 수뇌부가 국방장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 방산업체가 성능 개량을 이유로 당초 제안한 것과 다른 모델을 납품하겠다고 통보했는데도 말입니다. 유럽산 무기의 난맥상은 이뿐 아닙니다. 독일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구입 가격과 유지비는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이 보유한 109대 중 단 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K 전차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EH 전차 가격은 대당 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독일군은 장갑차 가격이 너무 비싼 탓에 부무장인 기관총을 빼고 주문해 빗자루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뒤 거치대에 끼워놓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럽 각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사용자보다 생산자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방위산업은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 방위산업 전반에 팽배한 이런 모럴 해저드가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토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체 생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한국에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큰손인 세계 6위 국부펀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의 주식을 쓸어담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공 IIM-SAM으로 유명한 LI지넥스원입니다. 세계 6위의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지 IC은 최근 LI지넥스원의 주식을 쓸어담았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운용자산 규모가 약 1016조 원에 달하는 세계 6위 국부펀드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펀드마저 이달 7일 기준 지분 LIG 넥스원의 주식을 6.37%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LIG 넥스원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국능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포대는 사격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차량 3대 등으로 구성되며 발사대 1기당 최대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LIG 넥스원은 2022년 UAE에 4조 6,200억 원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20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UAE에 비해 영토가 넓고 UAE의 3배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고 있어 일전에 천국 10개 포대 계약을 맺었지만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결국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각국의 유도미사일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천궁 II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LIG 넥스원의 매출 고성장이 앞으로 45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자 싱가포르 국부펀드마저 LIG 넥스원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산 무기 대량 도입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때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K9 자주포 신기술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건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을 잡으려면 한국 무기가 필요합니다. K9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K9가 공개한 역대급 신기술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인도에서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을 착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박이 터질 거라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했듯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인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최근 중국 때문에 또다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 여름부터 중국 내 전역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양국이 이번엔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또 한 번 부딪힐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과거 서로 육탄전까지 벌였을 정도로 심각하게 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인도와 중국 군인들은 지난 2020년 몽둥이 충돌 이후 또다시 크게 충돌해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작년 12월 400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난 국경의 실질 통제선을 넘어 침범하자 이를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을 경계로 맞서고 있는데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곳을 순찰하는 양국의 군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군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육탄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에는 중국이 대놓고 지도를 조작하며 또다시 인도를 도발했었는데요. 인도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인도 북동부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 고원을 자신들의 영토로 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인도를 더욱더 자극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인도는 전투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35조 원어치의 무기를 더 사들이기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도 국방부 국방획득위원회는 테자스 경전투기와 프라찬드 경전투 헬기, 곡사포 시스템 등 하나로 35조 원에 달하는 무기 구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공군은 새로 도입할 경전투기들을 서부 지역 전방 공군기지에 배치해 중국에 대한 전투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기 수입 규모가 큰 인도답게 통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더해 인도는 작년에 이어 48억 달러를 투입해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중국의 해군력 중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도 밝히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새 항공모함은 45,000티급으로 최소 28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러한 분위기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엔 크게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해. 벌써부터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도는 그간 러시아 무기 의존도가 높았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국을 러시아의 공백을 대체할 국가로 일찌감치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화를 필두로 한 한국 방산업계 역시 인도를 신시장으로 주목하고 뛰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의 미래형 보병 전투차 FICV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FICV는 인도 육군의 노후한 소련제 보병 전투차 IFV 2600대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생산의 인도 방산업체 L&T와 파트너십을 꾸릴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 K9 수출 때에도 협력을 맺은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화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은 L&T는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를 현지 생산의 인도 군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도전하는 인도 국방사업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화는 K2105를 앞세워 인도 육군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최근 인도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른 건 그동안에는 인도가 러시아 군수품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전체 무기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무기는 17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인도에서는 러시아를 대체할 만한 방산 수입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군비 지출도 확 늘리면서 그 수요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인도 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방비 예산을 94조 원으로 편성하며 작년보다 무려 13% 늘렸습니다. 사실 인도의 무기 수입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18만 2022년 사이 무기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인도가 국방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의 긴장감이 걷잡을 수 없이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다급해진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은 급히 방안에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마노즈 판데 참모총장은 지난달 20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K9 추가 도입 마무리 단계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겉으로는 인도군이 과거 한국전쟁에서 여단급 부대 커스토디안을 파견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측 고위급 군사 지도부와의 만남을 통해 K9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방산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인도 수출형인 K9 바지라 백문이 추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 구자라트 주의 L&T 생산시설에서 K9 백문이 제조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은 L&T에서 화력통 제장치, 직사체계, 탄약 관리체계 등을 포함해 인도산 부품을 사용해 K9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미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대성공하자 중국 제함용으로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인도 정부와는 지난 9월 한국-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K9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때문에 이번에 인도의 육군 참모총장의 방안은 이러한 합의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예상치 못한 폭풍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K90i 심장격인 파워팩을 10분 만에 교체하는 신기술을 선보이자 깜짝 놀라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 K9의 파워팩은 정비를 위해 차체에서 꺼내는 데에만 수시간 걸렸지만 최근엔 10분이면 꺼낼 수 있도록 차체 설계를 보완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둘러본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거친 주행에도 전조등이 부서지는 일을 획기적으로 줄인 K9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고서도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주포는 험한 전장을 달리는 일이 많다 보니 전조등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는 K9 전조 등의 충격 완충 부품을 적용한 겁니다. 이뿐 아니라 K9의 진화는 끝도 없는데 한화에 따르면 K9의 다음 목표는 무인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처럼 방산 분야 역시 무인화 열풍이 거센 만큼 K9 역시 차세대 방산 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이번 K9 자주포 대량 생산에 더해 한국산 무인기까지 추가 도입할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드론 전투부대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우리 부대의 국경 관리와 감시 시설을 살펴봤었습니다. 소형, 경량화, 저비용 등 3박자를 갖춘 드론은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을 사용하면서 드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서쪽과 북쪽 국경 모두에서 중국과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드론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중으로 이 또한 한국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은 평양까지 나락이 공격할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이는 채공 시간만 18시간으로 중계기 역할을 할 무인기를 같이 띄울 경우 작전 반경이 400km에 달해 평양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연료전지를 탑재해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기술도 갖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상황인데요. 현재 대다수 무인기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해 장시간 채공할 수 있지만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을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인기용 전동모터 에너지원으로 2차 전지인 리튬 전지가 쓰이지만 이는 연료 전지의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 장시간 비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자체 제작해 실증에 성공한 무인기용 연료전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단점 없이 총 770km 거리를 11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연료전지가 지닌 낮은 에너지 밀도 문제를 우리 연구진이 고분자 전해질을 활용해 1kW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해안공중산업 모니터링은 물론 정찰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리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가 한국을 택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글로벌 경전 투기의 표준이 되고 있는 FA50의 몸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의 초특급 배송을 완료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방산 업계를 감동시킨 건 물론 이번에는 신무장 통합 소식이 전해지며 FA50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유럽은 물론 중동까지 난리가 난 상황으로 중앙아시아까지 FA50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 영향력을 무한 확장 중인 FA5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를 통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마지막 주문 물량을 인도받았다고 공개하면서 해당 소식을 알게 된 유럽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해 7월 처음으로 FA51 2호기 인도받기 시작한 폴란드가 불과 5개월 만에 12대 모두를 초특급으로 공급받으면서 한국 방산의 빠른 배송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 FA50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FA50의 블록 20 버전을 미리 조명하며 벅찬 기대의 부푼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펜스24는 KAI는 FA50을 AIM-120 AMRAAM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무장해 제공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라며 독일과 스웨덴이 합작한 타우러스 KEPD 350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노르웨이산 대함 미사일 NSM과 통합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벌써부터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며 궁극적으로는 FA500I F16 같은 다목적 경전투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전망과 반응이 이상하지 않은 게 실제로 최근 KAI가 미사일 전문 제조기업인 NVDA와 MOU를 체결하면서 KAI가 생산하는 FA50에 NVDA의 무기가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NVDA의 CEO는
세계 최고의 무기 기술과 KAI에 입증된 항공기와의 결합은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 시장에서 다양한 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NVDA와의 협력을 통해 FA-52 무장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우리의 잠재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데 킥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동과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이 이 기세를 몰아 중앙아시아의 교두보를 쌓을 기회가 엿보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다름 아닌 FA-50을 구매할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FA-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미그 29, 38대, 수호이 27, 25대, 수호이 25,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종은 구소련 시절 도입한 거라 현대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공군의 현대화에 강한 니즈가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FA-50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도입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부터 대규모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선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 에어버스에서 군용 헬리콥터와 C-295 수송기를 도입했고 중국에서 HQ-9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2015년엔 미국에서 퇴역한 장갑 차량 300여 대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T-50 훈련기 12대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T-50에 미국 기업이 생산한 장비가 탑재됐기 때문에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해당 기술이 러시아나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과거 한 차례 한국산 경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번엔 FA-5000이 수출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즈베키스탄이 서방제 항공기로 기종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라팔과 함께 운용할 다목적 전투기로 FA-50을 단독으로 점 찍어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대규모 수주를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앞서 8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의 국방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만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도 KAI의 FA-50 대규모 도입 가능성과 더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구자주포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AI로서는 이번이 과거 고등훈련기 T-50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형 군용기 입찰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서 우즈베키스탄이 FA-50을 도입할 경우 성능 개량 모델인 블록 20을 최대 60대가량 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KAI는 FA-50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셈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진 만큼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FA-50에 대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성능이면서도 저비용의 동급 최강 다목적 경전투기로 평가하고 있는 등 주목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FA-50의 경우 우리 공군은 물론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이 구매하면서 우수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라 따지고 보면 아쉬운 건 우즈베키스탄일 듯 보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KAI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 EDX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는 데 고삐를 죄는 등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무한 확장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47일까지 열린 이집트 방산 전시회 EDX에 참가해 새로운 방산 시장을 여는데 물꼬를 텄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EDX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정부와 군, 방산업계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번에 KAI는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기종인 FA50을 필두로 KF21, AAV 등 KAI의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AI는 수리온과 LAH의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한 모델을 선보이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 중 FA50에 대한 관심이 유독 남달랐는데 KAI는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 및 아프리카 고위 정부 관계자, 육해 공군 수뇌부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며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돼 있어 유력 후보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대규모 잠재 소요가 있는 지역인데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 놓쳐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집트에서도 FA50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로 작년 8월 진행된 피라미드 에어쇼에선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면서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까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FA50을 비롯해 한국 항공기가 진짜 글로벌 표준으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2014년 배치된 첫 국산 전투기 FA50의 국산화율은 60%로 KF-21 기술 수준이 FA5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항공기 개발 기술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야, 엔진만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에 있어서 엔진은 그야말로 핵심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기술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 이전은 사실상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기술 이전이 물거품됐고 결국 우리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류영관 부사장은 엔진 기술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며 특히나 항공엔진 기술은 꿈의 기술로 불리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이 집중돼 있기에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엔진을 수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외국에 종속될 여지가 있고 선진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이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엔진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한국산 엔진이 개발된다면 그동안 첨단 엔진이 없어 외국에 내야 했던 많은 비용을 모두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무기를 공여받았던 방산 약소국가에서 이제 세계 방산 업계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며 한국만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항공기 엔진 국산화라는 꿈의 이야기도 한국이라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5곳도 채 안 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우주산업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반토막 날 위기를 겪었던 KF-21 보람의 전투기 초도 물량 양산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원상복귀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려했던 이슈가 사라지면서 향후 KF-21의 수출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건데요. 그런데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중국과 튀르키예가 최근 대참사를 겪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언장담하던 기존의 태도와 달리 호되게 망신을 당해 KF-21과 견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에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40대 양산을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KF-21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KF-21 보람의 최초 양산사업 예산 2,38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9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KF-21 최초 양산비가 담기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배정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KF-21 예산 2,387억 원은 공군의 기존 계획대로 초도 물량 40대를 상정한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사실 앞서 공군은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를 먼저 운용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KIDA가 KF-21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을 이유로 들어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이라고 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KF-21의 초도 물량을 줄이면 일대당 생산 비용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온 방산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난관에 부닥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방사청이 초도 물량 40대 생산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결과 40대로 추산된 비용이 확정됐고 결국엔 KF-21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방사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KF-21 양산에 착수한다는 건 KF-21의 하드웨어가 확정됐고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년 양산 시작은 KF-21 수출 마케팅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포인트라 우리 방산업계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실제로 앞서 5월 KF-21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항공함정과 같이 개발에서 최초 생산까지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 중에도 양산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적합 판정 이후 KAI는 각종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시제기를 전시하면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KF-21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왔는데요. KAI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KF-21이 추상적인 개념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수출 마케팅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KAI의 KF-21의 세일즈 활동은 이제 시작으로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기존 주력 상품인 FA50과 더불어 KF-21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더 활발히 나서겠다는 게 KAI의 방침입니다. 실제로 KAI는 내년 2월 중동 최대 규모로 열리는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 2024와 아시아 지역 최대 에어쇼인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 KF-21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KF-21 개발을 더 서둘러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35 블록 4 버전이 하드웨어 설계 부족과 소프트웨어 통합 일정에 문제가 발생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치고 나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KF-21이 엄청난 기회가 생긴 가운데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크게 배아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중국에서는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 소식을 듣고는 이때다 싶어 KF-21을 깎아내리는 언론 보도를 엄청나게 쏟아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KF-21에서 결함이 발견돼 초도 물량 수량을 20대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KF-21 가격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공대지 미사일도 쏘지 못하는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국에서 KF-21 일대가 중국 전투기 제2-20 10대를 이긴다고 했는데 KF-21 수백 대를 만들지 뭐하고 있는 거냐. 문제 있는 전투기를 양산한다니 중국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애초에 KF-21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도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태도가 호떡 뒤집듯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에 대해 집중 분석했는데 이례적으로 극찬하며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하면서 KF-21을 치켜세운 겁니다. 중국 CCTV는 KF-21이 엄청난 성능을 갖추는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이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먹으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중국산 무기 수출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도 첨단 무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경우 중국과 달리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방산 무기 체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CTV는 얼마 전 중국이 중국산 훈련기 L-15를 UAE에 수출하면서 중동 지역의 수출을 뚫었지만 최근 KF-21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며 KF-21 개발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미리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F-21과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제20 스텔스 전투기의 새로운 경쟁 모델로 부상할 수 있어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는 한국은 KF-21의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첨단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방산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AESA 레이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며 KF-21 개발 속도도 괄목할 만한데 아직도 시험 비행이 완료되지 않은 J-30 전투기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KF-21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자 중국에서 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의 J-30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2010년 초 시제기를 만든 이후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등 대량 양산에 착수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성능에 의문이 가득한 상황이라 KF-21의 성과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CCTV는 KF-21 조종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2025년까지 무장을 탑재하는 등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전하며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한국산 전투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국방산 부문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안달이 나 있던 과거 중국의 태도와는 너무도 상반된 태도로 중국에서조차 한국 방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KF-21을 잡겠다며 자신만만하던 튀르키예가 대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 전투기 칸을 선보이면서 KF-21을 추격한다는 호언장담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F-16 전투기 노화를 이유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전투기 도입 거절을 당하자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자신감 있던 모습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과거 한때 튀르키예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 파트너로 낙점해 보람의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에선 TF 칸 파트너로 KF-21 사업의 지분 20%까지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아 무산되면서 이후 한국과 튀르키예는 각각 KF-21과 TF 칸으로 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KF-21이 개발 일정에서 TF 칸을 훨씬 앞서는 등 여러 방면에서 KF-21의 확실한 승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다한 끝에 성과를 낸 반면 튀르키예는 해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 전 터키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칸 전투기를 급히 외부에 공개하면서 사업이 순조로운 듯 보였지만 실제로 튀르키예의 군사 전문가 샘 도그투는 미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개발 일정이 빡빡하다며 아직 상세 설계 검토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칸 전투기가 껍데기에 불과하며 칸이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허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튀르키예의 경우 F-16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보유한 전투기들의 노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튀르키예 미국의 군수 지원이 중단되자 유럽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을 차선책으로 생각했지만 이마저도 독일의 반대로 인하 물거품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서 개발된 JF-17 전투기 도입을 위해 중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칸 전투기가 5세대라며 KF-21보다 앞섰다고 자화자찬했던 튀르키예의 현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아직까지 첫 번째 비행도 성공하지 못한 자국의 전투기를 KF-21과 비교하다니 튀르키예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